ยนครับซึ่งเป็นสื่อ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รายงานว่าที่ผ่านมา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 잠잠했던 인도차이나 반도의 화약고가 굉음과 함께 다시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봉합되었던 평화협정이 불과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제2차 국경 분쟁이 기어이 발발하고 말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은 12월 8일 새벽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어둠을 틈타 구수련제 BM-20을 다연장 로켓포의 무차별 사격과 최신 자폭 드론의 파상 공세 그리고 태국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GPS 교란 전술을 앞세워 태국 국경지대의 주요 거점을 기습적으로 선제 타격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태국군 역시 즉각적인 비상태세에 돌입하며 육해공 합동 반격 작전을 개시했고 특히 태국 공군의 주력인 F-16을 긴급 출격시키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에 발발한 2차 분쟁의 양상은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분쟁과는 사뭇 다른 아니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극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논하기에 앞서 양측의 피해 명단을 보면 그 차이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태국 측의 피해는 주로 국경 최전선에서 교전을 벌이던 군인들에게 집중된 반면 캄보디아 측은 오히려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토록 참혹한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태국이 지니고 있었던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분쟁 당시에는 태국 공군이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압도적인 스마트함을 과시하며 전쟁의 판도를 주도했는데요. 당시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GB 20발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운용하며 현대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5차 범위가 불과 수미터 수준에 불과한 이 정밀 유도 무기 덕분에 태국군은 민가와 섞여있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캄보디아군 지휘소와 통신시설 그리고 핵심 탄약고만을 골라내어 마치 외과 수술하듯 도려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민간인 피해는 전무했으며 심지어 험준한 산속 깊이 숨어있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했던 표적까지도 손쉽게 제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제7사단장인 두앙솜리앙 수장이 험지 중의 험지인 총타타오프 마크아 지역에서 정밀 폭격을 당해 사망했던 사건이 전설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작전이 이토록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KGB가 가진 독보적인 특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는 사거리 50에서 70km급의 KS-1C 지대공 미사일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전투기의 근접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 바뀐 100km 원거리 상공에서 유유히 KGB를 투하하고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죠. 특히 목표물인 산 앞쪽에는 민가가 밀집해 있었고 정작 타격해야 할 지휘소는 산 뒤편에 숨어있어 일반적인 곡사포나 직사하기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KGB는 투하 직후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산을 타고 뒤로 날아가는 선의 공격 기능을 통해 산 뒤편의 벙커 입구를 정확히 타격하는 미친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KGB가 보여준 이 놀라운 실전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1차 분쟁이 끝난 지 불과 2개월 만인 지난 9월 10개 키트를 추가 구매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12월 전장은 상황이 180도 달랐습니다. 태국 공군은 보유하고 있던 KGB 재고 20발을 전량 소진해버린 상태였는데요. 이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도 기능이 전무한 구형 일반 폭탄인 MK-81을 전투기에 장착하고 출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 캄보디아 오더르미체이 주삼롱시 인근에서는 목표를 빗나간 MK-81로 인해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자연학과 방식으로 투하해야 하는 MK-82 무유도 폭탄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직 상공에서 정확히 내려꽂힌 경우에도 30에서 50m에 달하며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100에서 150m 이상 빗나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이나 복잡한 지형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 피해는 사실상 예견된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유도 폭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표적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거리까지 기치를 안정시키고 직선으로 꾸준히 적분해야만 하죠.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KS-1C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었고 태국 조종사들은 격추의 공포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기에 조종사들이 목표물 수직 상공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급하게 폭탄을 투하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안전한 거리 확보와 정밀 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면서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캄보디아는 즉각 민간인 피해를 명분 삼아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12월 2차 공습 직후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냈고 태국군의 무차별적인 야만적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태국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더 나아가
캄보디아는 태국의 이번 공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주변국들 역시 아무리 캄보디아가 먼저 선제 타격했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측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며 양국 간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한 태국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날 급히 그리펜 전투기에 GBU-12 페이브-A2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하여 출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GBU-12는 레이저 유도 방식의 특성상 구름이나 안개 등 악천후에 취약하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조사하기 위해 전투기가 목표물에 상당히 접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태국군은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작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현지 뉴스를 통해 매우 충격적이고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 9월 소량의 KGB 키트를 주문했던 태국이 내년 2026년 예산안에 무려 100개 분량의 KGB 도입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00개 도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겪으며 100개를 한꺼번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구매하겠다는 의지로 선회한 것인데요. 이는 태국군이 실전에서 KGB의 성능에 얼마나 크게 만족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전황 타개로 위해 얼마나 이 무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현지 뉴스에서는 연일 KGB를 상세히 분석하며 태국이 보유한 최고의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พอพูดถึงเกาหลีใต้ครับมีรายงา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ำนักข่าวยอนฮับซึ่งเป็นสื่อ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รายงานว่าที่ผ่านมา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ในระหว่างปฏิบัติการ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ในพื้นที่ของกัมพูชาโดย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มีการติดตั้งชุดระเบิดนำวิถี KGGB ซึ่งเป็น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ร่วมกับระเบิดร่อน MK82 ที่มีขนาด 500 ปอนด์ใน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ก่อนที่จะไป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เข้าใส่ดินแดนของกัมพูชาซึ่งในครั้งนี้ถือ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อาวุธ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ที่ถูกส่งออกไป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ไทยก็นำมา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จริงซึ่ง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ภายใ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โดยมีรายงานครับว่า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ของ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รุ่นนี้ KGGB หรือระเบิดนำวิถีด้วยระบบ GPS มาใช้ในการโจมตีทำลายฐานที่มั่นซึ่งเป็นศูนย์บัญชาการและคลังเก็บกระสุนหลายแห่งของกัมพูชารวมไปถึงยังสามารถโจมตีเข้าใส่ระบบจรวด BM-21 ของกัมพูชาได้อย่างน้อยอีก 2 จุดด้วยเนื่องจากว่าคุณสมบัติของระเบิดร่อน KGGB นั้นค่อนข้างจะ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ช่วยในการโจมตีเป้าหมายได้จากระยะไกลตั้งแต่ 85 ถึง 100 กิโลเมตรจากจุดยิงจึงสามารถทำลายระบบป้องกันได้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อนที่จะมีการโจมตีด้วยเครื่องบินรบอย่าง F16 หรือแม้แต่ Gripen 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ตอนนี้การแสดงศักยภาพในการนำระเบิด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ในรุ่นนี้จึงถือว่าค่อนข้างจะสร้าง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ถ้าเทียบกับคู่แข่งก็คือ JDAM ER ของสหรัฐในตลาดอาวุธนำวิถีด้วยกันที่สำคัญครับอาวุธที่นำเข้า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นั้นก็มีราคาต้นทุนที่ต่ำกว่าจึงถือว่า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สะท้อนถึงแนวโน้มในการขยายตลาดการส่งออกอาวุธได้มากขึ้นในอนาคต 한편 일각에서는 아니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에는 살상 무기를 팔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교전 중인 태국이 KGB를 구매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경우라면 수출과 추가 공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 수출 금지라는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논란 때문에 널리 퍼진 오해인데요. 사실 이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승인 사항이며 대외 모욕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죠. 즉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해당 국가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전략적 승인을 받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은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나 전쟁국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국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고 피를 흘려준 고마운 혈맹이자 우방국인데요. 동맹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무기를 구매하겠다는데 단지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외교 관례상 도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와 보복 우려 덕분에 정부 차원에서 무상 원조나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을 꺼린 고도의 외교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였죠. 반면 태국은 정당하게 제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것이며 상대인 캄보디아는 러시아만큼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시선도 있으니 정부가 대놓고 홍보하며 팔진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신속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KGB-2 개발 소식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RG 넥스1은 기존 모델에 중적외선 탐색기와 반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더하고 데이터 링크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악천후에도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KGB-2를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시장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의 KGB가 입력된 좌표를 향해 눈을 감고 날아가는 글라이더였다면 KGB-2는 눈을 뜨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꾼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매체들은 KGB-2가 개발되면 국지전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단연 다중 탐색기의 탑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적외선 탐색기는 열을 감지하는 눈을 의미하는데 칠흑 같은 밤이거나 짙은 안개가 껴도 전차의 엔진 열이나 건물의 미세한 열기를 감지해 목표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죠. 여기에 GBU-12처럼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가는 반능동 레이저 기능까지 추가되어 타격 정밀도가 기존의 미터 단위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기술을 통한 실시간 통신 능력도 갖추게 되는데 비행 중인 폭탄과 조종사가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어 폭탄이 날아가는 도중에 목표물이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선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즉시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KGB-2는 태국 공군이 겪었던 딜레마, 즉 안전하지만 이동 표적은 못 맞추는 기존 KGB와 위험하지만 이동 표적은 맞추는 GBU-12의 단점을 모두 해결하고 장점만을 흡수한 완벽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움직이는 것은 다 죽는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데 기존 KGB는 GPS 좌표로만 비행하기 때문에 표적이 이동해버리면 허벌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로 고정된 건물이나 지수만 타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KGB-2는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적이 도주를 시도하면 갑자기 탐색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격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적의 기계화 부대나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악천후나 재민과 같은 방해 요소도 싸그리 다 무시할 수 있는 천적이 없는 무기가 될 것인데 기존 KGB는 강력한 GPS 재밍을 발산하면 유도 신호를 잃고 엉뚱한 곳에 떨어질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KGB-2는 도중에 GPS가 먹통이 되어도 상관없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외선 영상이나 레이저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밍을 뚫고 정확히 꽂히게 되죠. IR, 레이저, GPS, INS 조합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형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형궁은 사거리가 2.5km인 대전차용이지만 KGB-2는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대형 폭탄이라는 점이죠. 이 무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동 표적을 100km 밖에서 잡으려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매버릭 등의 고가의 미사일을 써야 하지만 KGB-2는 저렴한 일반 폭탄에 키트만 달면 되므로 비용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기존 KGB-1으로 사령부를 타격 후 KGB-2가 도망쳐 나오는 사령관의 차량을 펑. 무튼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유도 무기는 단순히 적을 많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의 생존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간의 희생을 막는 인도적 전쟁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에 가까운 무기인 셈이죠. 보고 있는 김정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날개 KGB가 있습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입증된 KGB의 가치는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한 줄 평. 평화를 원한다면 힘을 길러라.พอซูมได้โอเคครับเป้าหมายระดับหนึ่งอันนี้บันทึกเรคคอร์ดอันนี้ได้แล้วลงไปแล้วโอเคครับเดี๋ยวผมเอาภาพเบื้องต้นให้เขาก่อนโอเคโดนพอตรวจสอบได้ไหมครับแต่ว่ามุมข้าง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ให้ต้มอยากให้ผมบินอยากดูฝั่งใช่
thử mà đây đây muối bằng cái đó đi phố đó làm rồi đây đời lưu khó cái đừng 잘못两个4个看呀真的没有현재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서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불법 시설들이 대거 파괴되고 있는 충격적인 또 한편으론 통쾌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적인 전력 요충지로 꼽히는 오스마치 지역의 거대 온라인 사기 시설이 가장 먼저 파괴되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이 운영하던 소굴로서 태국 공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재벌이자 친중파 핵심 인물인 트리피압과 중국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MDS 행해 트모로다 경제특구 내의 카지노 역시 태국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오랜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오다르 미엔체이 지역과 초암 지역이 위치한 사이타쿠 리조트 및 불법 온라인 사기단지 역시 태국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시설의 대부분이 붕괴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태국군은 대체 무슨 이유로 민간 시설인 카지노 단지들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았는지, 특히 그곳을 타격함으로 캄보디아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들까지 사상할 수 있는 막대한 정치적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단지들은 간판만 카지노나 리조트를 내걸고 있을 뿐 실상은 캄보디아가 치밀하게 구축한 도시명 요새나 다름없는 군사시설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방사포와 드론과 같은 무기들을 이곳에 배치해두어 태국군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이 포착되었죠. 이 건물들은 122mm 방사포와 같은 강력한 중화기를 은밀하게 숨기기에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매우 거대하고 튼튼하게 설계된 지하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 위성 감시를 피해야 하는 BM-21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이나 탄약을 가득 실은 군용 트럭을 숨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인 공간이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가 1층의 램프를 통해 순식간에 지상으로 나와 로켓을 발사하고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지하로 신속하게 숨어버리는 이른바 휴덴스쿠 전술이 가능한 완벽한 요새였던 셈이죠. 또한 캄보디아군의 주력 자산인 드론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인 통신시설과 전력 공급망
조항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도 태국군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지노 호텔의 고층 옥상은 드론 조종 신호를 국경 넘어 멀리까지 보내는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적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관측소로 쓰기에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매우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특히 해당 건물들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빌딩이라는 점에서 군사시설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이번 작전에서 일반적인 고폭탄이 아니라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정밀 유도 폭탄이나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고가의 무기체계를 동원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건물들이 가진 요새와 같은 단단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호텔이라는 시설의 본질적인 특성이 대규모 병력을 먹이고 지을 수 있는 물자 비축과 병력 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그 건물들은 모두 중국 자본으로 지어졌기에 캄보디아 정부와 군부는 야 설마 태국이 민간인이 드나드는 중국 소유의 건물을 향해 진짜로 폭격을 감행하겠느냐 하는 심리적 허점을 이용하여 방심을 유도하려 했던 측면도 있죠. 그러나 결국 캄보디아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완전한 착각으로 끝났고 클테 나라국 큰 나라 태국은 무차별한 폭격으로 국경지대의 수많은 중국 자본 건물들을 박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배후를 자처하던 중국은 막대한 금전적 전략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1로 프로젝트 및 불법 자금 세탁으로 은밀하게 운용되던 캄보디아 내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중국은 차마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폭격을 맞은 MDS 행해 트모로다 경제특구에서 뒤에 붙은 행해라는 명칭은 전형적인 중국계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자본이 경제특구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캄보디아에 들어와 요새화된 건물을 지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소유주로 알려진 트리피압은 훈센 가문의 추측근이자 대표적인 친중 성향의 부호로 중국의 거대 자금을 받아 캄보디아 국경을 개발하고 그 수익을 군부에 상납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인물이죠. 또한 F-16과 그리펜 전투기의 공습을 받은 오스마치와 로열 힐 카지노 역시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명확한 곳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대표적인 사기 시설로 언급되는 이곳들은 현재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단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 삼합회 및 범죄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을 운영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내는 실소유주는 캄보디아인이 아닌 중국인들이라는 점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이타쿠 리조트가 위치한 초암지역 역시 이번 사태의 중심지로서 이곳은 캄보디아의 법망이 미치지 않는 치해법권 지대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죠. 이 리조트들은 중국 범죄자들이 납치한 인력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와 다름없었는데 이 중국인 소유의 범죄 수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중국 지하 경제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깊게 뿌리내렸던 중국계 범죄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캄보디아의 이른바 사기단지 문제는 현재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국가 공모형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라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현장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이 대규모 범죄 시설들은 스캠센터 또는 캄보디아어로 웬치라고도 불리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곳에서는 납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수준의 고문과 강제 노동이 자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사람에게 대한 살인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범죄단지 내에는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면서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 피해 당사국들의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몇 년째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범죄단지들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나 중국이라는 뒷배가 매우 깊숙이 연관되어 있죠. 중국은 공산당 집권 이후 도박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고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운동이 거세지면서 갈 곳 잃은 검은 돈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 공산당 고위직의 비자금과 삼합회의 범죄 수익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고 부패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등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한적했던 시골 마을들은 중국 자본의 힘으로 순식간에 간채짝 간판이 걸린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유흥가로 변모하며 마치 마카오의 멀티처럼 변해버렸던 것인데요.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관광객이 끊기자 이들은 빈 호텔과 카지노 건물을 개조하여 온라인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사기를 주업으로 하는 범죄단지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전세계 청년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뺏고 감금하여 범죄의 도구로 악용해왔던 것이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로부터 막대한 세금과 뇌물을 받아 챙기며 사실상 이 범죄를 국책 사업처럼 비호해왔고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국의 공습으로 중국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외통수에 걸려버리게 되었는데 태국이 폭격한 곳은 공식적으로는 민간 카지노이지만 실상은 전세계가 규탄하는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의 소굴이었기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순간 스스로 범죄 조직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 것이죠. 시진핑 정부가 대외적으로 강조해온 부패 척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 자국민과 자산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야만 하는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캄보디아를 떠나라, 피하라 라고 말만 하는 것뿐. 또한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몰래 구축해둔 그림자 요새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점이 뼈아픈 실책으로 남게 되었죠. 중국은 그동안 군대를 직접 보내는 대신 카지노와 리조트로 위장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중일 자산을 감청할 레이더와 비축물자 그리고 해킹 서버실 등 수조 원대 군사 인프라를 몰래 깔아두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그 공등탑이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되었고 이미 태국군이 좌표를 찍고 감시하고 있어 이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특히 1대1로에 대한 이미지 폭락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외교적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1대1로의 성공 사례로 선전해왔지만 이번 폭격으로 드러난 실체는 도로와 항만이 아닌 도박장과 사기단 소굴이었다는 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지켜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중국 돈을 받으면 우리 국경도 적골이 나겠구나라며 경각심을 갖게 되어 중국의 동남아 외교 전략은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내에서의 중국 영향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고 태국에게 큰 소리쳤지만 정작 태국 전투기가 폭격을 퍼부을 때 중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군부와 권력층은 중국산 무기도 또 중국이라는 뒷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파괴된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중국 권력층에 숨겨진 돈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 창립자 천즈 회장을 기소하고 약 140억 달러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는 뉴스는 이번 사태와 연관이 깊은데요.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 개발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과 캄보디아의 고위직 자금 세탁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태국이 타격한 오스마치와 트무르다 단지가 이들의 자금 세탁 서버나 비밀 정보를 보관하던 곳이었다면 중국 지도부가 입은 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요. 이러한 통치 자금의 증발은 독재 정권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단지의 서버실이 파괴되면서 자금 세탁에 필요한 디지털 장부와 콜드 월렛의 키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에 접근할 방법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금줄이 마르면 하부 조직을 관리할 돈이 사라지고 이는 시진핑 체제 내부의 충성 경쟁을 약화시켜 권력 누수 현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태국군이 공습전으로 해당 시설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이는 중국 고위층의 부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서방 세계의 손에 넘어갔다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되는 절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11일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 조직원 50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태국의 공습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중국이 범죄를 수출하고 뒤를 봐주는 건물주라면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러 들어간 청소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태국군이 타격하자 놀라 뛰쳐나온 범죄자들을 한국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망타진한 그야말로 환상적인 공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에게 가져다줄 긍정적 나비 효과도 상당한데요. 한국인을 괴롭히던 보이스피싱과 리딩방 사기의 핵심 서버가 물리적으로 파괴됨으로써 금융범죄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서버 하나를 끄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태국 공군은 미사일 한 방으로 수백 개의 서버를 포맷시켜 줘버리는 시원한 해결책을 쓴 것이죠. 또한 이 시설들에 기생하며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의 IT 인력과 해커들의 자금줄 또한 함께 끌어졌다는 점은 안보적으로도 큰 이익입니다. 여기에 이번 작전에서 맹활약한 태국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인 FA-50이나 KF-20을 보람해 KGB, K9 차주포 등의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를 제압한 것이 서방제 무기라는 점은 태국에게 중국산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줘 한국 방산기업들에게는 최고의 세일즈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태국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캄보디아 땅에 떨어졌고 중국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은 그 폭발의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죄의 온상은 파괴되었고 북한과 중국의 검은 돈줄은 끊어졌으며 한국 경찰은 도망치는 범죄자들을 손쉽게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태국과의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여 혼란을 틈타 도주하는 나머지 범죄 조직원들을 뿌리 뽑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절호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스캠보디아 정상화 중.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결 방식은 임시 방편에 그쳐 범죄의 근본적인 소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산 무기가 이 범죄 카르텔의 핵심부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인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키리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히 금융사기를 넘어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인신매매형 범죄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텔레그램과 같은 SNS, 심지어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 일자리로 위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죠. 이들은 주로 카지노 딜러, IT 프로그래머, 텔레마케팅 등의 직종을 미끼로 사용하는데요.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비행기표, 숙식 등을 모두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혹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한데요. 피해자가 캄보디아, 특히 프놈펜이나 시아누쿠빌 같은 도시에 도착하면 조직원들이 친절하게 마중 나와 여권과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빼앗고 그 순간부터 사실상 모든 통제권이 범죄 조직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철창과 삼엄한 감시 인력이 있는 숙소, 즉 사실상의 감금 시설에 갇히게 되죠. 이곳에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걸도록 강요받고 만약 이러한 끔찍한 범죄 가담을 거부하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려 할 경우 전기 충격, 구타, 굶기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자행됩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만 화제가 되고 있지 않고 인접 국가인 태국에서도 초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 또한 이들 범죄 조직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캄보디아로 직접 향하는 경로가 국제적으로 감시가 심해지자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나 미얀마 국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인 태국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치명타가 되고 있죠. 태국이 안전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경유지라는 오명을 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2024년 초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중국 배우 왕싱의 피랍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왕싱은 여러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던 인지도 있는 배우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화 촬영을 제안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 조직이 설계한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납치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국경을 넘어 사이버 사기범죄 조직 일명 KK 단지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2024년 말인 최근에는 벨라루스 출신 모델 겸 가수인 베라크라브 초바가 모델 활동을 제안받고 태국 방콕으로 갔다가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녀 역시 국경을 넘어 범죄 조직에 넘겨져 사이버 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을 강요받았고 결국은 살해되어 장기까지 적출되었다는 끔찍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예를 들어 사케오주 같은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 입국자들이나 인신매매 조직이 이용하는 비밀 경로들이 존재해왔기에 태국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양쪽의 범죄 조직 모두에게 주요 피해자 유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에 태국은 연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문제의 근원지인 캄보디아는 매우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활개치고 있으니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해야 할 주체는 캄보디아이어야 마땅한데 무슨 일인지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 단순한 치안 능력의 부족이 아닌 범죄 조직과 현지 권력층 간의 깊고 어두운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와 주요 언론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조직들은 외딴 정글 속에 숨어있는 소규모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수도 프놈펜 인근이나 특별경제구역 내에 높은 철조망과 중무장한 경비 인력을 갖춘 거대한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불법시설이 공공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심각한 부패 및 최고의 권력층의 유착이 자리잡고 있죠. 이 범죄 조직들은 현지 경찰, 군, 심지어 최고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이들 권력층이 범죄 조직의 비호세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인 피해가 발생한 해자단지 등을 운영하는 배우로 지목된 기업들은 중국계 자본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입니다. 특히 프린스그룹의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권력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죠.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나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고위 관료나 군 장성이 아이 범죄 단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제적인 압박에도 핵심 조직을 건드리기보다 비판만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단지 대부분은 시아누쿠빌, 파벳, 호이펫 등 태국, 베트남 국경지대의 특별 경제구역에 위치해 있죠. 이 구역들은 원래 중국의 막대한 자본을 유치해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려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 법권 지대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즉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의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중국계 범죄 카르텔이 현지 권력과 결탁해 이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체적인 무장 경비까지 두고 있어 현지 경찰도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 범죄 조직이 창출하는 막대한 불법 자금은 이미 지역 경제에 무시 못할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현지 유력가에게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경제적, 정치적 동기 자체가 매우 약한 실정인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군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군대가 개입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전쟁 행위 또는 침략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국 언론에서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한국 대사관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구출 작전의 주체는 캄보디아 당국이 되어야만 하죠. 한국은 정보 제공 및 송환 협조를 하는 지원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산 첨단 유도 무기가 이 범죄단체의 핵심 표적을 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놀라운 분석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태국이 도입한 한국산 정밀 유도 포탄 KGB인데요. 과연 어찌된 일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오랜 국경 문증 지역인 프레아 비이어 사원 인근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화약고 같은 곳이죠. 당시 충돌로 양측 군인뿐만 아니라 태국 측 민간인을 포함한 최소 3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주민이 대피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태국은 F-16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캄보디아 지상 목표물을 정밀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2022년에 한국에서 도입한 KGB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실전 사용되어 엄청난 수운을 올렸는데 캄보디아군 제7사단의 사단장인 롱솜레앙 장군이 KGB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군의 지휘소 DM-21 다연장 로켓포 진지 등을 공습하는 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당시 태국 공군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유출되면서 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바로 KGB 폭탄 위에 훈센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헬로우 훈센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힌 사진이 공개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카르텔의 진정한 수장이 바로 훈센인데요. 훈센과 중국계 기업들은 단순한 비호관계를 넘어 권력층이 범죄 조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범죄 조직은 그 대가로 막대한 검은 돈을 상납하거나 권력층과 이권을 공유하는 완벽한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프린스와 후이원 두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대대적인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그 유착 관계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범죄단지의 운영자인 프린스그룹 회장, 중국계 캄보디아인 천즈는 훈센 전 총리의 공식 고문이었고 더군다나 훈센의 아들인 훈만의 현 총리의 고문 역할도 맡는 등 캄보디아 신구 최고 권력층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캄보디아 군경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요. 심지어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통로로 지목된 후이원 그룹의 핵심 인물은 다름 아닌 훈센 전 총리의 친조카인 훈토였습니다. 또 나오네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따르면 후이원 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최소 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왔죠. 한마디로 이 거대한 범죄단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훈센과 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실상 훈센이 사라지게 되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선 지휘관들은 더 이상 이들을 비호해줄 상부의 지시가 없어지니 범죄 조직은 하루아침에 권력 실세에서 단순한 외국인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훈센 한 명에게 충성하며 이권을 나눠갔던 군부, 경찰, 행정부 내의 여러 파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렬하게 싸우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프린스 그룹과 같은 기존 범죄 조직은 새로운 권력 투쟁의 제물이 되거나 숙청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훈센이 사라지고 캄보디아가 극심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다면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내 초국가적 범죄 조직 소탕 및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UN, 인터폴 혹은 각국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요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설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힘이 없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훈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범죄 조직의 완전 소탕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우 훈센 사건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군이 한국산 KGB로 훈센과 훈만의 총리 부자 암살을 계획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태국 국민과 여론은 이미 훈센에 대한 악감정이 극도로 높은 상태인데요. 훈센이 고의적으로 유출한 패통탄 전 태국 총리와의 대화에서 태국 국민들은 심각한 모욕을 느꼈고, 이에 훈센과 관계가 좋았던 패통탄 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되어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현재 태국 지도부는 모든 도발과 정치적 위협의 근원이 훈센 단 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폭탄에 적힌 헬로우 훈센 메시지는 태국군의 분노가 캄보디아라는 국가 전체가 아닌 훈센 개인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2025년 7월과 같은 핵탄 분쟁이 또 재발한다면 태국군은 무엇보다 먼저 타격 지점을 훈센 지휘부로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KGB를 탑재한 항공기를 출격시켜 프놈펜의 핵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 스스로가 태국이 KGB를 추가 도입해 훈센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면서 심지어 태국이 이 작전에 AT-6 공격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특정 기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T-6는 터보트롭 엔진을 쓰는데 제트 엔진과 비교할 때 배기가스 온도가 압도적으로 낮아 저고도로 비행할 때 적외선 탐지 시스템이 F-16보다 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이 만약 KGB로 훈센을 제거하고 그 결과 캄보디아의 거대 범죄 조직이 와해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범죄를 소탕한 평화의 상징이 되는 역설적인 공을 세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훈센이라는 절대방패를 뚫을 유일한 방법이 KGB가 지닌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7월 분쟁 이후 KGB의 성공적인 실전 운용 결과에 크게 만족하여 KGB 추가 구매를 즉각 확정했습니다.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2025년도 예산안에 약 145만 달러의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는 KGB 10세트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달 만에 해당 무기의 추가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군대 조직에서 해당 무기의 실전 성능에 100% 만족했다, 당장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외교와 협상이 막힌 자리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정밀한 힘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헬로 훈센, 헬로 훈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